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이자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난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사연입니다. 치고받고 얽히고 설킨 끔찍하면서도 속이 시원한 사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정성껏 진실되게 써볼 테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랐고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만났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가정 형편도 가족 구성원도 받고 있는 월급까지 모두 비슷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갈등을 빚은 적이 없답니다. 남편과 저는 돈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고 수준에 맞게 살자는 마인드였어요. 신혼 1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이듬해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저희 부부는 아이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서 기쁨이 배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임신이라니! 이제 나 아빠 되는 거야? 아싸라비야! 그렇게 좋아? 언젠 나만 있으면 된다더니 이세 생긴다니까 엄청 좋아하네? 당연히 좋지. 날 닮은 아기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잖아. 어쨌든 나도 애 아빠가 되니까 10배 이상으로 열심히 살게. 그래,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자. 책임져야 할 아이가 생기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하자. 저희는 큰 욕심이 없긴 했지만 자식이 생긴다고 하니 더 열심히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태아를 위해 몸을 아껴가며 하루 8시간만 일했고 남편은 보통 때보다 야근을 많이 하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이듬해 아들이 태어나자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고맙기도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많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시아버지께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며 혼을 내셨고 가진 돈도 없으니 괜한 소리 말고 돈을 아껴 쓰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시동생 둘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역시나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지내느라 여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다며 후회했고 다시는 가족이나 누구에게든 돈을 빌릴 생각을 하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들을 키우자고 했답니다. 아들이 커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졌는데 다 시켜주진 못해서 미안하기만 했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아들 친구들이 335 과외를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걸 자기도 하고 싶다는데 가격을 듣고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었네요. 해달라는 걸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착하게 자라줬고 어느새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답니다. 아들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못 사는 측에 포함되는 걸 알았는지 뭘 해달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늘 쓰라렸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건강이 약해진 시아버지는 제 아들이 4학년에 올라갈 때쯤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는데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시동생들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며 많이 가슴 아파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들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루를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시동생 부부가 자기네 집으로 급하게 모이라고 해서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남편과 서둘러 가봤더니 거기에 처음 보는 나이 든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누군지 감이 잡히지 않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 어른 누구야? 왜 다들 저 어른을 보고 인상을 쓰는 거야? 아, 저 여자 우리 엄마야. 뭐? 당신 어머님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며?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부모님은 우리가 유년 시절에 이혼하셨어. 저기 있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겼었지.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이 엄마를 엄청 미워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왜 찾아오신 거지? 나도 모르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시댁 식구들 모두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말문을 열었어요. 너희 삼형제가 이 엄마를 많이 원망했겠지. 그래, 난 원망받아도 싼 여자다. 엄마 자격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변명을 좀 할게. 너희 아버지는 나를 심하게 손찌검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 하루라도 멀쩡하게 보낸 날이 없었지. 술 먹고 날 때리는 건 일부야. 니들 아버지는 도박에 바람까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어. 지금 와서 너희 아버지 욕하는 게 기가 막히게 들리겠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큰아들 너는 기억할지도 모르겠구나. 네 아버지가 집에 여자 데리고 와서 그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거 말이야. 그때 나는 억지로 버티면서 너희들 곁에 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날 매일 두들겨 때리면서 쫓아내려고 했어. 결국 심하게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내 친정 부모님이자 너희들 외조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나오셨어. 그리고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 시어머니가 해명과 변명의 말을 길게 늘어놓자 남편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하고 살았으면 저희 삼형제를 데리고 떠나지 그러셨어요. 왜 우릴 버리고 떠나신 거죠? 그때 이혼 소송을 냈었어.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몸도 약해서 양육권을 빼앗긴 거야. 내가 니들 아버지한테 당한 증거가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 남편의 행실이 더럽긴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잘했다는 이유로 너희를 데려가지 못한 거야. 지금까지 말한 건 다 변명이 맞다.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맞아.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의 엄마로 남고 싶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야. 시어머니는 이혼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년 뒤에 퇴원해서 새로운 남자와 재혼하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혼 생활 5년 만에 새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외롭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삼형제를 찾아온 것이고 다시 부모 자식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삼형제는 이유가 어떻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건 핑계일 뿐이라고 시어머니를 거부했습니다.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자리를 끝내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통장 3개를 꺼내 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애미 자격 없는 년이 너희들에게 이거라도 주고 싶구나. 이게 뭐예요? 뭐야? 1억? 아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우리 삼형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엄마가 너희를 찾으려고 고생하면서 악착같이 살았고 지금은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소소하게 살고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고 삼형제는 통장을 하나씩 받고는
1억이라는 숫자에 놀라 감탄사를 자아내다가 나중엔 폭소하더군요. 형, 진짜 1억이야! 우리 완전히 횡재했어! 그러게 말이야, 형. 이 정도면 우리가 엄마를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참. 돈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네. 그래. 우리 이 돈 받자. 구질구질하고 빠듯하게 살아왔는데 엄마 덕을 좀 보면서 살자. 엄마, 고마워요. 과거에 엄마를 미워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그걸 탓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정신병원에도 장기간 입원했고 우릴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오신 것 같은데 천륜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게 정말이냐? 아유 아들아 고맙다. 모두 고마워.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빠져서 시어머니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시동생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쾌재를 부르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아싸! 여보, 1억이야 1억! 내 생에 이런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니까?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당신은 안 좋아?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니까 어안이 벙벙하네. 아무튼 시어머니도 생기고 목돈도 받게 됐으니 잘된 일이긴 하네. 그럼 당연하지. 이야, 이 돈 보니까 바로 용서가 되네. 예전엔 엄마를 증오해서 다시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 여보, 나 속물 같지? 그래도 이해해줘. 우리 식구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서 행복해서 그런 거니까. 응, 이해해. 사실 나도 좋아. 우리 그 돈으로 현빈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자. 그렇게 큰 돈을 받은 저희 부부는 바로 아들에게 뭐가 제일 가지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고 하나 둘씩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보름에 한 번씩 온 식구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보지 못해 죄스럽다며 매번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눈물을 쏟으시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삼형제는 이제 그만 사과해도 된다며 시어머니를 이해해주며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들은 지금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미래에 돈을 쓰기로 하고 저축해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삼형제는 뭐가 아쉬웠는지 시어머니한테 다시 손을 벌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재산 많으신 거죠?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모양인데 저희 삼형제한테 조금 더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돈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동생들은 이사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고 저도 나중에 아들한테 주려고 저축해뒀거든요. 조금 더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이가 이렇게 돈 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눈치 볼 게 없어서 그런지 눈을 똑바로 뜨고 당장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서글서글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줘야지. 이 엄마가 못해준 거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해. 사업이든 장사든 이 엄마가 자금 마련해 주마. 역시 엄마는 대화가 잘 통하네요. 그동안 우리한테 많이 미안하긴 했었나 봐요. 그럼 저희 삼형제가 하고 싶은 거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저는 그이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분위기상 제가 나설 상황이 아니어서 입을 꾹 다물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둘은 같이 장사를 하겠다며 식당 창업 자금을 받게 됐고
제 남편은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겠다며 사업 자금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사장님이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우리가 너무 어머님한테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난 걱정되는데. 걱정할 것도 많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거랑 다를 게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엄마가 부자라잖아. 돈이 많다는데 조금 나눴으면 덧나기라도 하겠어? 당신은 다 좋은데 겁이 많은 게 흠이야. 그이는 신나게 며칠 동안 움직이더니 배달 대행 사무실을 차렸고 배달 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서 사무일만 하면서 매출을 내는 오너가 되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저에게 직장을 관두고 편하게 살림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코로나 시기에 돈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벌었고 시동생들도 자리가 좋은 곳에 식당을 차린 데다 음식 맛이 좋아서 찾아오는 손님도 꽤 있었고 배달 주문이 밀려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할 만큼 장사가 잘 됐어요. 이런 결과를 보니 시어머니가 나타난 뒤로 삼형제의 인생이 확 달라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남편의 배달 사업이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그이는 폐업하고 다른 사업하겠다며 시어머니한테 다시 돈을 받아내서 수출 사업을 하더군요. 그런데 일이 맞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 탓에 사업은 금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렸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거절하더군요. 엄마, 나 돈 좀 줘요. 사업 망해서 죽을 맛이라니까. 다른 사업 구상한 게 있는데 이건 진짜 대박날 아이템이야. 요즘 수제 담배가 유행이니까 이걸 제대로 간파하면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큰아들, 미안하지만 이젠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너희 삼형제한테 다 줘버려서 이제 내 노후 자금만 조금 남았다고. 뭐요? 돈이 떨어졌다고? 지금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죠? 투자해서 돈을 긁어 모았다는 사람이 그깟 몇 억 썼다고 거지가 돼요? 저는 그이의 말이 지나쳐서 목소리를 높여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은 하실 만큼 하셨어. 그만 좀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말하는데 어디서 여자가 끼어들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이의 눈빛은 사나운 맹수 같았습니다. 겁을 먹은 저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남은 재산이 없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자 그이가 욕을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사람이 무섭게 달라졌더라고요.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서 일단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새벽에 씩씩대면서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더군요. 저는 자다 말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야, 이 옆편네야. 내가 사업자금 받으러 간 자리에서 방해를 해? 내가 놓친 내 옆구리를 더 긁어주면 돈을 받아냈을 거라고! 그런데 니년이 그걸 망친 거야! 여보, 왜 그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변했어. 예전의 모습은 이제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 기집년이 또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네? 오냐, 네가 매를 벌고 싶은 모양인데 원하는 대로 오늘 실컷 맞아봐라. 그이는 사나운 맹수의 눈빛으로 사냥감을 잡아먹듯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찌나 많이 얻어 터졌는지 다음날 병원 가는 게 힘들어서 네 발로 기어나가 콜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해. 이 고운 얼굴을 다 망가뜨렸네. 이게 다 내 탓이야. 미안하다, 큰애야. 어머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그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놈이 지 애비랑 똑같아지는 꼴을 보다니 이를 어쩌면 좋니? 새아가, 너 이혼해라. 그놈 눈빛을 보니까 내가 봤던 무서운 남편과 똑 닮아 있더구나. 네, 저도 이렇게 두들겨 맞아보니 더는 그이랑 못 살겠어요. 아무래도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과거에 시아버지한테 당한 게 많았는데 제 남편에게서 그 모습이 드러난 것 같다며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남편과 더는 한 집에서 살 용기가 없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입원한 다음 날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순한 눈망울로 펑펑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무릎이 닳고 닳도록 바닥에서 꿇어앉고 하루를 꼬박 보냈답니다. 여보, 순간 미쳤었나 봐. 당신을 이렇게 만들다니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겠어. 여보, 화가 풀릴 때까지 날 때려. 나 같은 놈은 그냥 되져버리는 게 낫겠어. 사과 그만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무서워서 살 수가 없겠다고. 여보, 나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받을게. 내가 다혈질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 병원 다니면서 약 먹도록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사고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더니 당신이 딱 그 꼴이네. 여보, 무슨 말을 해도 되돌릴 수 없어. 난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정했으니까. 그만 돌아가. 안 돼. 난 절대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 내가 평생 사랑할 여자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라고. 그럼 이렇게 하자. 잠시 별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보고 결정해줘. 그래도 늦지 않잖아. 뭐? 별거? 당신이 예전으로 돌아오면 다시 같이 살자고? 그래. 나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전처럼 성실하게 직장 다닐게. 여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만회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제 마음은 이혼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별거를 하면서 남편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일단 별거하면서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숙식이 제공되는 중소공장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지냈고 매주 저와 아들을 보러 와서 밥을 먹고 돌아갔어요. 거의 2달 동안 용서를 빌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아들이 애아빠와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큰맘 먹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식구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는데 몇 달 뒤 남편이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또다시 변해버렸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 노후 자금을 뜯어내더니 그 돈으로 술만 펑펑 마시고 돌아다녔어요. 도박과 술, 여자까지 속을 썩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 저축했던 1억 원까지 모두 도박으로 날려버리기까지 하더군요. 이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이가 맹수로 돌변해서 공격할까봐 무서워 친정으로 가서 이혼 소장을 보냈죠. 이혼 재판은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위자료를 남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댁 식구들 모두와 연락이 끊기면서 시어머니와도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저에게 잘해주시긴 했지만 일부러 만날 필요가 없어서 기억에서 지워버렸죠. 아들을 혼자 키우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이 끊기게 됐으니 마음이 조급했던 저는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봤지만 모두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눈을 돌렸더니 꽤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따면 은퇴 나이 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바로 국비 지원을 신청해 학원 등록을 하고 몇 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아들이 학교와 학원에 가 있을 시간까지 집과 가까운 요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은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크게 들었습니다. 적성에도 맞고 월급도 중소기업 다닐 때와 큰 차이가 없어서 만족하며 일을 다녔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지 몇 달이 지나며 여러 노인들이 입소했는데 그중 제가 담당하게 될 노인을 보게 됐어요.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요양원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넉나간 표정으로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아줌마 누구야? 누군데 내 집에 들어온 거야?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차트를 봤더니 치매 환자라고 쓰여 있더군요.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치매를 앓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 여긴 집이 아니라 요양원이에요. 저는 어머님 담당하는 요양사고요. 이년이 어디서 돈을 달라는 거야? 이년아, 돈 없으니까 꺼져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동문서답을 하시며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네요. 저는 계속 시어머니의 며느리였던 사람이라 일러주면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자주 산책하러 나가 좋은 공기 쐬게 해드리며 잠시라도 정신이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맨정신이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온 촉탁 의사에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니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했고 후유증으로 치매 증상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삼형제는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돈도 없고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요양원에 버리고 자기들 인생을 살고 있나 봅니다. 제가 나서서 뭐라 할 일이 아니어서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시어머니를 낫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던 도중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아줌마, 나 아줌마 등에 한번 업히고 싶어요. 네? 어머님, 어부바 해달라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한 번만 업어줘. 아이고, 알겠어요. 업어드릴게요. 자, 업히세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 제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근처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았어요. 어머님은 그게 재밌었는지 매일 저에게 어부바 해달라고 하셔서 허리가 나가도록 업어드렸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한 사람에게 편애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한테 애정이 가서 그러면 안 되지만 편애를 하며 일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좋게 봤는지 계속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오늘도 나 어부바 해줘. 그리고 솜사탕도 사줘. 어머님,
어부반은 해드리는데 솜사탕은 안 돼요. 어머님 당뇨까지 있어서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대요. 아, 싫어, 싫어. 나 솜사탕. 아, 솜사탕. 아이고, 알았어요. 그럼 몰래 사줄 테니까 밖에서 다 먹고 들어가요. 알겠죠? 야호! 솜사탕 먹는다. 아줌마가 솜사탕 사준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래요.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의사 선생님만 모르면 되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시어머니와 정이 깊어지면서 요양원 일은 더 즐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오시긴 했지만 좋은 사이가 되어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서 노인들이 모두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 노인들을 확인해 봤는데 거의 다 깊은 잠이 들어서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에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방문객 몇 명이 보였습니다. 저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얼굴을 숨기고 전 남편과 시동생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걸 봤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면회온 거라 무슨 일이 있어 찾아온 것 같아서 대화를 엿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병실을 들어가 시어머니 옆자리 커튼 뒤에 얼른 모습을 감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우리 삼형제 왔어요. 그동안 잘 지냈나? 얼굴 핀 거 보니까 살만한가 보네. 아, 형. 엄마가 치매라서 우리 알아보지도 못하잖아. 뭐하러 오자고 한 거야? 야, 임마. 이 노친네가 숨겨놓은 돈이 꽤 많다고 했어. 투자해 놓은 돈을 우리가 찾아 먹으려면 살살 꼬셔서 서류 받아야 한다고. 형.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 세상 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럼 바로 유산 상속 받으면 되잖아. 이 자식아. 난 돈이 급하다고 몇 번을 말하냐? 이 노인네가 언제 저승 갈지 모르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형 또 도박하려고? 형 그러지 말고 도박은 좀 끊어라. 다른 건 뭐라 안 하겠는데 그렇게 노름꾼으로 살다간 인생 망치고 말 거야. 이 새끼가 어디 형님한테 잔소리를 해. 그리고 도박이라는 단어 좀 쓰지 마라. 승부사! 이 좋은 말을 두고 왜 도박꾼이니 노름꾼이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형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승부사라고. 알겠냐? 들어보니 역시나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삼형제를 몰라보자 전 남편이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이 노친네가 연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우릴 못 알아보는 거야? 헷갈려 죽겠네. 형, 엄마가 기억을 되찾아도 문제가 생기잖아. 뇌출혈이 왜 생겼는지 기억하면 우릴 가만히 두겠어? 야, 사고 당시엔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자기가 왜 다쳤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기억을 되찾는 게 우리한텐 이득이야. 그래야 하루빨리 재산 물려받고 팽해버리지. 삼형제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토론을 오랫동안 하더군요. 결론은 지금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니 자주 찾아와서 정신이 돌아오면 남은 재산을 다 뜯어내고 버리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삼형제가 정말 무섭게 보였습니다. 커튼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악마 셋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얼굴 같았어요. 이윽고 삼형제가 병실에서 퇴장하자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바로 커튼을 걷어내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 인간들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수다스러웠던 시어머니는 삼형제를 본 이후로 말씀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셨어요. 놀란 건지 옛 기억이 떠오른 건진 모르겠지만
삼형제를 보고 불쾌한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밝아진 얼굴로 저에게 어부바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줌마, 나 어부바 해줘. 업어줘. 네, 어머님 알겠어요. 업히세요. 아줌마, 나 가볍지? 아, 그럼요. 깃털처럼 가볍네요. 아줌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부탁이요? 또 솜사탕 사달라고요? 안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솜사탕 먹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걸렸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솜사탕 말고 다른 거야. 저기 아줌마, 내 며느리 좀 찾아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정신이 조금 돌아온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땅에 내려놓고 마주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찾아달라고요? 응, 내 며느리가 셋인데 둘은 믿을 수가 없는 년들이라 필요 없고 큰 며느리만 찾으면 되는데. 어머님은 눈앞에 저를 못 알아보시고 저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네, 그럼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럼 이것 좀 큰 며느리한테 건네줘. 아무도 믿지 말고 내 큰 며느리한테 줘야 해.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봉투에 쌓인 뭔가를 건네주더군요. 뭔지 열어봤더니 핸드폰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걸 건네준 건진 모르겠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바로 핸드폰을 풀고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전화통화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었고 사진첩에도 꽃이나 나무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어서 켜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시작되더군요. 어느 등산로 길게 이어진 계단으로 보이는 곳으로 보였는데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야, 잘 좀 잡아봐. 이 노친네가 기를 쓰고 있잖냐. 빨리 밀어버리고 끝내자고. 아들아, 이러지 마라. 이 어미가 너희들을 떠난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이, 노친네가 살려고 발버둥을 오지게 하네. 이봐요, 엄마. 당신이 돈을 안 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돈? 그래, 내가 돈 줄게. 그러니 제발 그만해라, 응? 누굴 바보 등신으로 하나? 이봐요, 아줌마. 그렇게 말해놓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이미 기회는 물 건너 갔어. 아줌마가 여기서 굴러떨어지고 저 세상 가면 그 숨겨둔 돈 다 받아먹을 수 있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 보험도 엄청 많이 들어놨던데 그것까지 하면 우리 삼형제는 떼부자 될 거야. 제발 이러지 마라. 얘들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 미친 노인네가 이제 와서 돈 준다고? 내가 수십 번 말해도 무시하더니 돼지기 직전이라 저절로 돈을 주고 싶어지냐? 아가리 싸물고 그냥 굴러 이년아. 전 남편과 시동생 둘은 시어머니를 계단으로 밀어버렸고 쿵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길게 나더니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시어머니가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게 된 이유였고 치매에 걸려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영상을 끄고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30분 정도 진정을 하고 이 삼형제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윽고 판단을 내리고 삼형제에게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러자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그 영상 뭐야? 뭐긴 뭐야. 어머님이 CCTV가 없는 곳에서 계단을 구른 이유가 담긴 영상이지. 이거 공개하면 파장이 크겠지?
그런 영상이 있는 걸 지금 안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당신이 보내주니까 기가 막히다. 이걸 우리한테 보낸 저희가 뭐야? 혹시 당신 거기 요양원이야? 이런 젠장. 하필이면 왜 두 사람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야? 아, 일이 꼬여버렸네. 그래, 나 요양보호사로 여기서 일하고 있어. 어머님 내가 돌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서 와서 협상을 좀 해야겠어. 협상? 당신 설마 지금 우리 엄마 돈을 나눠 갖자는 거야? 당신 몫을 받고 싶어서 우리한테 먼저 영상을 보낸 거구나? 딩동댕동. 맞아. 나도 한몫 받아야겠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모의 좀 해볼까? 좋아. 거기 가만히 있어. 허튼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럼 나도 돈 받고 싶어서 연락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1시간 뒤에 삼형제가 뛰어들어왔고 제가 시어머니를 보면 안 된다며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당신 제법이다. 노인네가 그런 증거를 남긴 걸 어떻게 알고 손에 넣은 거야? 게다가 신고도 안 하고 돈을 나눠 먹자고? 당신답지 않네. 나도 돈이 궁하니까. 어쨌든 다 모였으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 당신이랑 서방님들이 한 짓을 우리 말고 아는 사람은 없어? 그야 당연하지. 우리가 CCTV 없는 곳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노친네한테 등산하자고 꼬셔서 데리고 간 거야. 그리고 동영상 봐서 알겠지만 우리 셋이 노친네를 계단에서 굴려버렸지. 그때 그냥 깨어나지 말지. 왜 살아나서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당신이랑 서방님 둘이 같이 계획해서 한 짓이 맞긴 한 거네. 당신도 영상 봐서 다 알잖아. 아니, 영상에서는 화면이 계단이랑 어머님이 다치는 것만 나오고 당신이랑 둘째 서방님 목소리만 들렸거든. 막내 서방님도 같이 있던 거야? 서방님,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형수, 노친네가 정신 차리면 바로 저희를 불러줘요. 유산 내놓으라고 겁을 줘서 유산 받아보자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꽤 많아요. 그것도 나눠 먹으면 쏠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대충 돌봐서 빨리 저 세상으로 가게 도와줘요. 이제야 원하는 걸 다 듣게 됐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형사님들, 삼형제가 진실을 다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알게 됐으니 어서 나오세요. 제가 삼형제에게 일부러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경찰서에 갔더니 영상으로는 삼형제가 같이 한 짓이라고 증명하기 어려우니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나눠 먹겠다고 거짓말해 한편인 척하고 자백을 듣게 된 거죠. 이런 미친! 너 경찰에 신고한 거야? 우리를 낚은 거였어. 이런 씹어먹으련! 니들이 한 짓을 자백받으려고 쇼 좀 해봤어. 이제 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형사들은 휴게실에 들어와 삼형제를 하나씩 잡고 쇠고랑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반항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서방님 둘은 이미 팔을 꺾이고 잡혔는데 전 남편은 형사 둘을 밀쳐내고 요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에 형사들과 저는 뒤를 쫓아갔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어디로 튀었는지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양옆길을 돌아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답니다. 형사들은 길을 하나씩 나눠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요양원 입구에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양원 3층 창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아줌마, 잘 봐봐. 어머님, 지금 뭐 하시려고요?
그거 기저귀 아니에요? 그걸 왜 밖에 버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얼른 창문 닫으세요. 아니야, 잘 봐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시어머니는 변이 가득한 기저귀를 화단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풀숲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씨. 노친네 똥이야, 씨. 저 노친네가 제대로 돌았네, 씨. 당신 거기 있었어? 어떡하지? 나한테 잡히게 생겼네? 너 전처럼 얻어 터지고 싶냐? 그때 기억 되살아나게 해줄까? 똥기저귀를 면상에 뒤집어 쓴 전 남편이 나뭇잎으로 똥을 닦아내며 저에게 소리치는 순간 발로 다리 사이를 세게 올려쳤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딜 찬 거야? 이 정신 나간 옆에 내 귀한 거시기를 거두차. 너 오늘 뒤졌어. 그래, 덤벼봐. 나도 혼자 애 키우고 살면서 깡따구는 세졌거든. 한판 붙어보자고, 이 폐륜아야! 저와 남편은 서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제가 먼저 그의 면상을 날리긴 했으나 저도 날아오는 주먹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남자의 힘이 더 강했으니 제가 밀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이는 손바닥을 쫙 펴서 제 뺨을 날리려고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언제 1층 화단으로 내려왔는지 바로 전 남편 등에 엎여서 그이의 귀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내 귀! 이건 놔! 놓으라고! 치매 걸린 노친네야, 이건 놔! 네 놈이 내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하는 짓이 네 애비랑 똑같구나. 뭐야, 엄마 기억 돌아왔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지금 형사들 왔어. 엄마가 증언 좀 해줘. 우리 형제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혼자 계단에서 구른 거라고 말 좀 해줘. 이놈아, 아직도 사택 파악이 안 되냐? 너랑 네 동생들은 오늘부로 감옥행 열차를 탈 거야. 저기 형사들 온다. 그럼 계속 네 놈의 귀를 물어뜯어 주마. 엄마라는 인간이 자식이 잡혀 들어가게 생겼는데 1억이야? 엄마,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제발 이거 놔봐. 에이씨, 애미가 자식을 감옥에 보내려고 해? 저리 꺼져, 이 노친네야! 전 남편이 몸을 세게 흔들자 시어머니가 화단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 남편을 향해 강하게 주먹을 날렸는데 턱주가리에 제대로 꽂혔어요. 그이는 팔다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 위에 힘없이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형사들이 전 남편을 체포하면서 상황은 끝나게 됐죠. 형사들이 삼형제를 경찰차에 태우고 저도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해달라고 해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를 막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사 양반들, 잠깐만요. 내가 언제 기억을 잃을지 모르니 며느리랑 얘기 좀 하게 해줘요. 어머님, 또 정신을 잃으시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가, 고맙다. 나를 편안하고 재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다 기억난다. 네가 매일 날 업어주고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좋은 말 많이 해주던 거 다 이 머릿속에 있다. 아가, 네가 나처럼 똑같이 가정 피해자가 된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놈이 똑같이 된 걸 보니 네가 많이 힘들었겠지.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그리고 어머님 탓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가, 내 재산은 아무래도 너에게 다 물려줘야겠구나.
저것들은 감옥에 갈 것이고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 날 진심으로 대해준 너에게 모두 주도록 하마. 내가 방금 투자한 곳에 연락해놨다. 대리인으로 네가 가서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변호사도 선임해놨으니까 같이 가서 내 유산 받아타오. 네? 어머님 전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요? 어머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전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아주 큰 일을 해줬어. 그리고 널 보니 예전에 내가 생각나서 꼭 주고 싶다.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거든. 그땐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았다. 아가, 너는 고생 그만하고 내가 주는 유산으로 편히 살아라. 요양보호사도 그만두고 네 아들이자 내 손자와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왜 어머님을 두고 떠나겠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는데 바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나 배고파. 빨리 밥 먹고 어부바 해줘. 얼른. 어머님. 네, 알겠어요. 얼른 밥 먹으러 가요. 밥 다 드시면 제가 어부바에서 이 동네 크게 한 바퀴 돌아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요양원 안에 들어가서 형사에게 전화해 조금 늦게 가겠다고 알리고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삼형제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서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게 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갈취했던 돈은 변호사님이 민사로 고소해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변호사를 만나 투자한 회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투자금을 회수했어요. 수십억의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니 심장이 심하게 널뛰기 했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저택을 매입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신이 돌아오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셨지만 저와 아들이 말려서 계속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로 가정이 파탄 났는데 지금은 대저택에서 3대가 같이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오기도 하네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라더니 제 인생이 돌고 돌아 엄청난 부자가 되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됐네요. 배우자에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보다 더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로 작은 힘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며 여기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